오늘은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요것을 이제 읽을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점잖은 건가? 겸손한 건가? 너무 원하는데 말을 못해.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하라 라는 말이 너무 있죠. 필요한 거를 요구해라. 그럼 주실 거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요구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단락에도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멘다 파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낮에는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거리 예술을 하며 살았대요. 그 살아있는 조각상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외국에는 제가 예전에 그 헐리우드 갔을 때 길거리에 막 이렇게 자유 여신상도 막 다니고요. 막 이렇게 행위 예술 같이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일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멘다 파머는 그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거리 예술을 하며 살았대요. 피부에 흰색 칠을 하고 흰색 옷을 입고서 광장에 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서 있었대요. 그 발 앞에는 모자가 뒤집혀서 놓여 있었죠. 그 돈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1달러 넣으면은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흰색 꽃을 건네줬대요. 그리고 밤에는 2인조 그룹 드레스덴 돌스로 활동하면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거리 공연을 했대요. 그래서 그의 음악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있는 조각상을 그만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덴 돌스로 활발하게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도 파마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느꼈던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딱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조각상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돈을 넣으면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꽃을 하나 준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꽃을 받았을 때 그 웃음 그리고 그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 접촉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저도 그렇게 해봤었는데 막 되게 신기해요. 그냥 딱 외국인이 움직이다 딱 있다가 탁 움직이면서 막 웃어주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았거든요. 막 까르르 웃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한 그 당사자 경험을 시키는 당사자도 그 직접적인 접촉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촉을 계속하고 싶었어가지고 그 공연이 끝나면 그 드레스덴 돌스는 팬들에게 사인회를 해주고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주로 사용해서 팬들에게 부탁하는 예술 이걸 펼쳤대요. 그래서 파머는 테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탁하는 예술. The Art of Asking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구하고 뭐 부탁하고 뭐 이러는 거를 예술적인 예술로서 이제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의 말을 읽으면 트위터에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 1시간 후 나는 한 팬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각종 음식을 가져와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음식을 팬들과 함께 먹죠. 우리는 공연을 하다가 앙코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앙코르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박물관이나 상점, 광장에 있는 팬들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한 번은 트위터에서 멜버른에서 코 세정기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가 있는 카페로 바로 운전해서 오더군요. 나는 그 간호사에게 스무디를 사줬고, 우리는 함께 앉아 간호직 업무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 파머의 부탁은 무작정 호의를 요청하는 것과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드레스덴 돌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대형 음반 회사가 계약을 제안했대요. 우리 길거리 음악을 했었는데 트위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 갖고 그냥 트위터에 올린 말이 그냥 바로 즉각 현실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한 거는 아마 이 그룹이 정말 인기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대형 음반 회사가 계약을 제안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인하고 앨범을 출시했는데 2만 5천 장이 팔렸대요. 그거 정도밖에 안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앨범 출시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 공연이 끝난 후에 파머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그들을 껴안았대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대요.
미안해요. 친구에게 당신 CD를 빌려서 복사했어요. 당신의 블로그를 읽고 당신이 음반회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파머의 음악을 듣고 계속 그에게 돈을 주었대요. 어차피 음반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던 것을 직접 이 음악을 듣고 줬다는 거예요. 파머는 중개업체를 두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대요. 음반사 통하지 않고 무료로 음악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리고 파머는 음반회사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밴드 그랜드 셰프트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대요. 목표 금액은 1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지원으로 거의 120만 달러가 모였어요. 목표한 것보다 12배가 넘게 올렸습니다. 음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딩 펀딩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거의 2만 5천 명이 크라우딩 펀드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그 2만 5천 장 팔려서 음반을 만들었을 때는 실패했는데, 이제 개인이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블로그에다가 쓰기도 하고, 트위터에다가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파머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 파머의 음악을 좋아했었던 사람은 파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크라우딩 펀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파머는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요청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주고받는 방법을.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거를 요구하면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요청했을 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절받을 걸 두려워해서 그 요청을 하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또 부끄러워서 또 요청을 하지 못하고요. 차마 입 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청을 못 하는데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테드 강연에서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사게 할까? 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 상대가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주거나 뭔가 내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파머는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요청함으로써,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함으로써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레이엄 스테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 정보 전문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 구독을 요청한대요.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상가 레전드가 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이 퓨처 셀프를 보면서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해서 말을 잘하긴요. 책을 읽을 뿐인데요. 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저는 계정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정에다는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나는 다른 나의 계정은 그걸 좋아요라고 하니까 그게 딱 뜨면 저한테 딱 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게 들어보니까 어머 좋은 거야. 저는 그냥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디오로 이거를 봤을 때도 책 내용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으면서 그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의 커멘트를 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미러클 모닝을 함께 읽고 있지만 인원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중 아무 때라도 우리의 파트너나 혹은 퓨처 셀프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시간에 들어와서 듣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의 인생도 방향을 틀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좋네. 저는 단지 우리 팀에 함께 책을 읽고 또 이런 것들을 자료화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좋게 활용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요, 구독을 요청했대요. 가끔은 그런 요청을 실제 영상에도 올렸대요. 근데 우리는 영상을 막 촬영하면서 유튜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업데이트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즉시 바로 구독, 좋아요를 늘렸다는 거죠.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대요.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되는 거죠.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하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도록 작동되어서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레이엄이 그 예전 영상들에는 좋아요, 구독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지 않았대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죄지은 사람처럼 소심하게 말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채널을 성공시키는 일에 전념했고 그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대요.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덕분에 채널이 유명해졌고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상대방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미리 넘겨짚지 말고 그래서 너무 수줍어하거나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소심해지지 말고 그냥 요구하는 거죠. 들은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요구에 응할 테고, 일부는 무심하게 지나갈 거예요. So what? 무슨 상관이에요? 에? 그래서 그냥 내가 요청했을 때 내가 얻어질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왜 요청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이 단락에서 이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9세기 초 미국의 종교 지도자이자 예언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냥 누가 밤마다, 낮마다, 달마다 내내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라고 만일 한다면 악한 그 간원까지도 그 말, 귀찮아서라도 그 말을 듣고 그래 해라, 이했다 해라라고 할 거라고. 하물며 신이 어떻게 안 하겠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조셉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도울 정도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셉은. 그는 찬장이 텅 비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식량이라곤 소량의 옥수수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셉은 기도드렸어요. 주여, 우리에게 이 옥수수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청하옵기를 더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한 거죠. 그럼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대요. 한 남자가 햄과 밀가루를 가지고 왔대요. 놀란 조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내 엠마에게 말했대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다니까? 라고요. 자,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대범하게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청하라. 그럼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사례를 올리면서 이 저자 또한 같은 경험을 했다고 이제 글을 썼네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지난 3일 동안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내게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한 가지는 앞으로 책을 함께 쓸 공동 저자, 그리고 그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나는 책을 쓸 건데, 나랑 같이 책을 쓸 공동 저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말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알았대요. 그리고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그들 모두 공동 저자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트위터를 쓰거나 블로그에다 올리거나 이런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요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발표할 공간이 참 많아요. 선언할 공간도 많고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선언하고 말하고 요청하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저요,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나타나는 시대죠. 자, 256페이지 봅니다.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다. 왜?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을 낮춰서 요청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받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원했던 것은 다음 책의 초안 작업을 도와줄 대필 작가였대요. 대필 작가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가족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필 작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메일 한 통 받았대요. 이메일 보낸 사람은 자신이 책 30권을 작업한 경력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했대요.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당신은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되어 꿀벌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해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하죠. 자, 작가인데요. 공동 작가를 원했고요. 대필 작가를 원했어요. 얼마나 일이 쉬워지겠습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이제 작가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자기가 책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뭐 뭔가 책을 써서 성공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책을 쓰는데 자료 수집도 필요하고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가 막 쓰는데 그 쓴 것을 누가 대필해주고 함께 보완해 가면 일이 확 줄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 작가가 있다면 세 명의 공저로 내겠지만 이 사람이 아이디어와 중심이 되는 건 맞는데 많은 도움으로 그냥 외부의 능력을 아웃소싱 한다고 그러죠. 외부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함께 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물을 빠른 속도로 낼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은 일대로 잘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직접 요청하라고 하면서 또 얘기 나와요. 그럼 책에 관한 일만 있냐? 자기가 그 로렌 아내에게 첫 데이트를 신청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가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너무, 저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신청할까 말까 고민만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렌이 아주 관심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도 계속 데이트를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데이트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나는 결혼해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리고 아내는 그 로레는 내 아내가 됐다요. 그게 뭐 요청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트 램버트라는 분에게도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리고 그의 논문을 돕고 싶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밥 싱클레어 교수에게 박사 과정을 등록시켜달라고 요청했대요. 그 신청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탁했대요. 그냥 된 거야. 그리고 댄 셀리번에게 책을 함께 쓰고 싶다고 요청했대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책을 쓰고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요청한 거예요. 어떤 제한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때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됐지만 원하는 게 있다면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하면은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죠. 다만 왜 요청하지 않는가요? 내가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서 하는 단계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비슷한 얘기들이 있으면서요. 정중앙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청하면 얻게 될 것이다. 때로는 어떻게 요청이요? 끈질기게 요청해야 된다. 한 번 요청하고 말지 말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이죠.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요청하는데요.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요청이 내가 진짜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무조건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마냥 도와줄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그러니까 미래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하는데 그걸 자동화하고 시스템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에 쭉 읽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적화다. 목표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세분화하고 단순화해야 된다. 그 다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제거하라. 이렇게 최적화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엔 최대한 자동화 상태로 만들어라. 자동화를 설정하고 잊어라. 그 밑에 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업무는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라. 이거 부탁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지불하고 고용하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최적화와 자동화를 갖춰 놓은 다음에 아웃소싱을 해야지 그런 단계를 하지 않고 그냥 아웃소싱하면 남들이 다 실력이 늘고 나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비효율적인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업무는 여전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남은 업무를 아웃소싱하려면 일단 최적화와 자동화를 통해 최대한 업무를 끝내놓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적화, 자동화, 그리고 아웃소싱 이런 부분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나는 재정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 투자를 시작해 보라고 제안했다. 내 은행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매일 월요일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놓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돈이 불어있을 거다.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정 컨설턴트는 말해요. 그리고 투자할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말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담 없는 수준의 금액을 설정해 놓고 완전히 잊었대요. 그리고 3개월 후 재정 컨설턴트는 투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해줬대요. 불어난 금액에 깜짝 놀랐고 더 투자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을 늘렸대요.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금액을 늘리고 있대요. 자, 이런 하나의 예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거에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투자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주식 가격이 가장 낮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사가지고 가장 높을 때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이 아닌 바야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뉴스가 어떻게 터질지, 전쟁이 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극단이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떤 부분을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금액을 넣고 그냥 자동으로 그것이 사지게 만드는 거고 내가 정해진 종목이 있다면 자동으로 그 시기에 그걸 그냥 사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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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사고 규칙적으로 팔게 되면 최대 이득을 갖게 될 거고 주식으로 크게 현금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도하지 말고 계속 늘려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서 얻는 것은 뭐예요? 단기 차익을 원하기 때문에 맨날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항상 투자라는 것은 어떤 걸 끼고 있냐면은 장기라는 투자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도 모든 투자 행위는 다 시간이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시간을 이겨갈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자동성. 그러니까 그래야지 잊어버리죠. 안 자동하면 매일 들여다보느라고 매일 천당 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투자에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원하는 것을 가져갈 때 자동화를 시켜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파가는 이를 필연적 사고라고 말한대요. 필연적 사고. 필연적 사고. 뭐지 이게? 필연성 사고. 필연.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성 사고. 이거 필연성 사고를 뭐 이렇게 틀리게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필연성 사고. 자, 이 뭔 말이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필연성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자동으로 탁탁탁 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행동이 누적되었을 때 그 결과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내가 예측된 결과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세팅했기 때문에 그게 온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게 되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시작할 때 출발이 그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작이 조그마한 건데 이게 되는 건가? 우리가 뭐 돈을 투자해도 이 작은 돈이 뭐가 될 건가? 아니,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루틴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구 한 명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가? 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루에 루틴을 잡았어요. 하루에 2명 정도에게는 유산화를 전할 거야. 하루에 2명 정도에게는 신뢰관계를 쌓을 거야. 하루에 2명 정도에게는 건강 상담을 할 거야. 뭐 이런 것을 마음으로 정해놨어요. 이걸 정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행정들이 누적되면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이 되면 나는 몇 명의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죠. 아까 그 돈을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3개월 연속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됐잖아. 신경 끄고 이렇게 있었더니.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자동하고 시스템하고 루틴으로 정해지게 되면 오늘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하는 행위는 상관없어. 근데 그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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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되면 결국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 한 일주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라고 고민을 하면 이게 자동화가 안 된 거잖아요. 시스템화가 안 된 거잖아요. 자동화 시스템화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해라.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걸 해야 된다면 내내 고민하면서 일을 수행하지 말고 아무 고민이 없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내 행위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 다이어리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딱딱딱 기록한 다음에 고민 없이 그냥 수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가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넘어간 것이 내게 어떻게 돼요? 달인이 되는 거죠. 만두피를 1g에, 1mg의 오차도 없이 탁탁탁탁 집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아이디어가 나왔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손 끝에 이 감각이 탁탁탁탁 이렇게 0.1mg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그 만두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인이 됐었을 거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룩하고 다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보잘것이었고 이것이 나를 과연 바꾸게 할 것인지 의심이 엄청 많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겠지만 그게 고민 없이 시스템 없이 결정장애 없이 그냥 시스템화돼서 착착착착 착착착착착 진행하게 되면 그건 훨씬 더 빠르게 나를 목표 장소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에 이 시스템화를 적용한다면은 뭐 적어 놓어도 좋아요. 나의 하루를 일정하게 루틴을 정하면 내가 해야 될 목표를 향하는 나의 하루를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자동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61페이지 메뉴에 보면 이 시스템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자동화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정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많은 핑계가 생기는 상태로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그거 매일매일 저항을 이겨야 되니까 자동화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활동을 하는데 아주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러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하라는, 그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주면 바람직한 효과가 지속할까?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소셜 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생각 없이 돌아다니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보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이고 시스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체계화 시스템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정확하고 단순하게 내 행동을 정리하고 그걸 체계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이제 미래의 나는 없고 오늘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영계의 전설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내용이거든요. 마음에 새겨둬야 할 일인 거죠. 너무 분주하지 말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할게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뭐 말씀을 전파할 때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음식을 준비하기 너무 여념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그 발 밑에 앉아서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너무 정신이 없고 땀이 뻘뻘 나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야, 너무 많은 것을 할 게 없다. 음식은 하나, 뭐 하나로 있거나 없어도 괜찮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요. 그래서 자, 무엇이 중요한 건지 선택하고 집중하고 단순화해서 그 일을 지속 반복했을 때 우리의 삶이 엄청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정돈하는, 어떻게 정돈해보지? 라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